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서바이즈 러닝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셀프 서바이즈 러닝 5주차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본 논문은 컨트라이버, A Supervised Dance Information Retrieval with Contrast Learning이라는 매우 명확한 제목을 가진 논문을 함께 읽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논문은 저희 커뮤니티의 박이상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늘 하던 대로 저희 잠깐 짧게 자기소개하고 논문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LP를 공부하고 있는 취준생 박이사입니다. 네. 저는 컨트리본 논문을 발표를 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잠시만 준비되셨나요? 네, 네네. 이 논문은 뭐 아시는 것처럼 메타에서 주도적으로 쓴 논문이고요. 지난 2021년도 12월에 최초로 아카이빙된 논문이고 아마 이러저러 우여곡절 끝에 계속 수정이 되고 계속 아카이빙에 올라온 드래프트의 원고의 버전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 논문 아카이빙에 올라온 논문 원고에 따르면 어 트랜지셔널 머신 러닝 리서치라는 곳에 퍼블리시된 그런 논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님 발표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먼저 앞서서 이제 리트리벌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BM25라는 TF-IDF 기반의 리트리벌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단어의 유무나 빈도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 모델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의미에 기반한 점수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문장의 의미나 이제 문서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BM25 NLP가 네, 그럼 질문 드리면 BM25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나요? 이제 문서나 이제 쿼리나 이제 다큐먼트에 있는 이제 빈도, 음. 단어들의 빈도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매겨지는데 이제 전체 문서에 어,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은 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DF로 이제 점수를 낮게끔 예측을 하게 되고 이제 특정 문서의 빈도가 높고 다른 문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유니크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정 문서에 대해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식의 이제 점수를 매겨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TF-IDF고 이제 BM25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의 길이도 정보도 반영할 수 있게끔 이제 수식에 변형이 가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BM25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TF-IDF 기반의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점수를 그 도큐멘트를 이제 벡터라이제이션 한다는 포인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벡터를 스코어링하는 메소드가 요 수식에 따라요. 네. 이거는 이제 TF-IDF라는 독립적인 BM25의 스코어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BM25에 대해서 전부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등장하게 된 댄스 뉴럴 리트리벌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 좌측에 보이는 이제 바이 인코더 모델 혹은 우측에 버트와 같은 크로스 인코더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바이 인코더 모델은 이제 쿼리와 다큐먼트의 입력을 각각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로 변환을 해서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 등으로 스코어링을 하게 되는 모델이 되겠고 우측에 있는 크로스 인코더 모델은 이제 쿼리와 다큐먼트 입력을 동시에 받아 스코어링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 큰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좋은 성능을 내주지만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성능을 보장하지 못하고 앞선 BM25보다 좋지 못한 성능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댄스 리트리버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이제 다음에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을 이제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댄스 리트리버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BM25라는 걸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이 사실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그 대조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BM25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TF-IDF 기반의 레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취하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벡터의 그 길이가 디멘전이 그 코퍼스에 존재하는 보캡의 유니크 보캡의 개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멘전 안에 현재의 문서가 혹은 현재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빈도 혹은 TF 혹은 IDF를 기반으로 특정 벡터의 엘리멘트가 1이 되고 혹은 빈도수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벡터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벡터 자체는 굉장히 스파스해지고요. 그렇죠? 전체 코퍼스에 존재하는 벡터에 비해서 그 문장 안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보캡의 숫자는 굉장히 적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스파스해지고, 대신에 전제의 코퍼스의 보캡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이 디멘저널해지고, 그래서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BM25의 벡터는 스파스하고 하이 디멘저널하다. 하지만 반면에 이 댄스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텀 프리퀀시 기반이 아니고 뉴럴넷 기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벡터의 디멘전이 보통은 그 뉴럴넷의 출력에 의존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려주신 것처럼 버트를 그려주셨는데, 버트 모델을 이용해서 구성되는 댄스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이 논문도 예외가 되겠는데요. 보통은 이 논문 그 벡터 마지막 레이어의 CLS 벡터를 인베딩으로 사용을 하고, 그 인베딩의 사이즈는 768입니다. 디멘전은. 그래서 댄스 레프레젠테이션의 디멘저널리티는 요 마지막 레이어의 CSS 벡터의 디멘전에 따라가고요. 그리고 요 벡터들은 각 엘레멘트의 값들이 스파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레멘트의 모든 값들이 플로팅 포인트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스파스하다고 하지 않고 대부분의 값들이 채워져 있다고 해서 덴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덴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로우 디멘저널리티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건 약간 상대적인 것 같아요. BM25가 굉장히 많은 큰 디멘저널리티를 가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 76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작다라고 해서 로우 디멘저널리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논문을 보실 때 많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뭐 BM25나 BM25의 계열을 렉시칼 리트리버라고 하는데, 그 렉시칼 리트리버 계열은 스파스하고 하이 디멘저널하다. 그리고 댄스 리트리버는 댄스하고 로우 디멘저널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논문을 보시면 조금 더 왜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지를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인터럽트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방법으로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목적이 이제 같은 것은 같게 또 다른 것은 다르게 구별하는 것이기에 이제 해당 능력을 갖춰야 되는 리트리버 모델에게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이제 다음과 같은 로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Q는 쿼리가 되고 K는 다큐먼트. 여기 분자의 K 플러스 같은 경우는 다큐먼트 중에서 쿼리와 매치가 되는 다큐먼트가 되고, 이제 타우의 경우에는 템퍼레이처를 나타내주는 변수입니다. 여기서 주어진 문서들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것들이 비슷한 문서들이고 또 어떤 것들이 아닌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매기기에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정으로서 모든 문서들이 각기 이제 유니크하다는 가정을 어, 동의할 수만 있다면 이제 각 문서들이 서로서로 이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문서들을 기준으로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들을 이제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인버스 클로즈 태스크에 대해서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봤던 논문이기도 한데 이제 다큐멘트에서 랜덤하게 선택한 센텐스를 이제 수도 쿼리로 사용을 하고 이제 그 주변의 나머지 센텐스들을 키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렉시컬 매칭을 위해서 이제 10%의 확률로 추출된 센텐스를 마스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적용을 해서 수도 쿼리와 수도 이제 수도 쿼리와 수도 키를 그 페어를 이제 추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인디펜던트 커핑인데요. 수도 쿼리와 키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제 ICT에서는 문장 단위로 쿼리가 뽑히고 이제 키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이 방법은 이제 랜덤 크롭으로 두 개의 셀프 스트링을 만들어서 하나는 쿼리, 하나는 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추출된 쿼리와 키 페어는 디스트리뷰션이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혀 제약이 없이 그냥 랜덤 크롭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쿼리나 키가 서로 바뀌어도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쿼리와 키가 겹치는 부분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렉시컬 매칭을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포지티브 페어에 대해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 이상님, 저 네, 질문이 있어요. 네, 요 논문, 지금 이제 벌써 메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본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 논문을 썼고, 이 논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사실 조금 불분명, 저희가 얘기를 잘 안 드린 것 같아서 그 음,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아까 시작을 제가 네네. 이 네, BM25와 컨트롤시브 러닝을 딱 소개하고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논점을 잡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앱스트랙트를 보고 이해한 바로는 음, 음, 이제 앞선 이제 댄스 리트리벌 모델이 음, 음, 어, 유연하지가 않아서 이제 도메인이 바뀌고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은 음, 이제 음, 성능이 좋지 못했다. 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음. 이제 해결을 할 수 음. 있다라는 게 주요 어, 목적으로 저는 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댄스 리트리버를 위한 뭐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방법론을 언스퍼바이즈드로 좀 제안을 해보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unsupervised pre-training 방법론을 이제 음. 어, 네, 좋은 방법론을 한번 해봤다. 뭐 이런 그러면 그 비슷한 맥락에서 ICT가 소개된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굳이 다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굳이 ICT를 여기서 베이스라인으로 언급하면서 어,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음, 그 전에 포지티브 페어를 음, 뽑는 데 있어서 좀
주목을 끈 논문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사실 논문을 읽을 때 사실 이 페이퍼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논문에서 ICT를 언급한 이유는 사실 어, 이 논문 자체가 그 리트리버를 위한 프리트레이닝 논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ICT도 어떤 리트리버 태스크를 학습하기 전에 사전에 ICT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으로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센텐스 마스킹 방법으로 포지티브 페어링을 한 다음에 그걸로 한번 이 뭐 버트 혹은 뭐 PLM을 한 번 더 중간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포스트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 프리트레이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리트리버 태스크에 적용하면 더 성능이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논문에서 제안을 했었고, 그걸 사실 보였던 것이죠. 근데 마침 ICT도 언스퍼바이즈드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도 언스파이드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ICT가 베이스라인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논문의 포지션은 unsupervised pre-training for retrieval task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ICT가 베이스라인이 된 것이고, BM25도 같은 맥락입니다. BM25도 BM25는 프레트레이닝 같은 걸 하진 않지만 어쨌든 BM25 자체는 학습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모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unsupervised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 ICT와 BM25가 그 중요한 베이스라인으로서 이 논문에서 제시가 됐고, 인트로덕션에서 소개가 됐고, 이상님이 앞에 두 가지 꼭지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그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방법론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ICT에서도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했지만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그 고민을 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게 결국에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잠깐 앞 슬라이드로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 앞 슬라이드 뭐죠? 네, 요 그 인포 NC 로스를 가지고 학습하는 건데, 그럼 결국에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중요한 건 결국엔 뭡니까? 이 로스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 로스에 들어가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결국 귀결될 것 같고, ICT에서는 센텐스 마스킹으로 뽑았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뭐 잠깐 설명해 주셨던 그 인디펜던트 커러핑 같은 거를 포지티브 파이어링으로 제안을 한다. 혹은 뒤에서 설명해 주실 다른 네거티브 마이닝 방법을 포지티브로 제안을 한다. 아니, 네거티브로 제안을 한다. 라는 것들이 이제 이 논문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고 읽어보시면 조금 더 따라가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면, 이 논문의 퀘스천, 그러니까 퀘스천은 뭐냐면, 사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사실 이미 다른 논문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 한 가지 더 파고드는 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 리트리벌 모델을 위한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으로 어떤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해서 제안을 할 건데,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 자체는 이미 컴퓨터 비전 쪽에서 굉장히 잘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컴퓨터 비전 쪽에서 잘 발전된 것들 잘 어댑테이션 해가지고 NLP 혹은 데스 리트리벌 쪽에 잘 워킹을 하는지 보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네거티브 마이닝 쪽에 나오는 모코나 그런 것들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같이 이제 실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포인트에 조금 논점을 주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 논문의 맥락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 설명은 이상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랜덤 크로핑 방법으로 이제 쿼리와 키를 이제 추출한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단어를 확률적으로 딜리션, 리플레이스먼트
이제 마스킹 등을 적용을 하는 데이터 아구멘테이션도 적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먼저 앞서 네거티브 within a batch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배치 네거티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이제 배치 내에 다른 쿼리의 키가 되는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이제 네거티브 이그젠플로 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 인코더 구조에서 이제 쿼리와 키 인코더의 양쪽으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고 또 이 인배치 네거티브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매우 큰 배치 사이즈를 필요로 한다고 이제 다른 여러 논문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네거티브 이그샘플들이 충분한 수가 확보가 되어야 이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배치 이어서 인배치 네거티브의 장점이 뭔가요, 그러면? 장점이 그거는 배치 사이즈를, 그러니까 많은 네거티브를 배치 사이즈만큼 바로 확보할 수 있다가 장점인가요? 음, 특별히 뭔가를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음, 음, 이제 쿼리와 다큐먼트를 이제 음,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면 음, 이제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음, 그런 편리함이 있게 됩니다. 단순함이 장점인 거고. 그럼 단점이 뭐가 될까요?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단점이 이제 충분한 음, 네거티브 이그젠플들을 음, 확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배치 사이즈를 그만큼 늘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음, 왜냐하면 같은 배치 내에 이제 음, 다른 이그젠플들의 다큐먼트의 음, 레프레젠테이션을 네거티브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음. 네,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그러면 왜 인배치 네거티브에서는 그 많은 양의 네거티브 이그젠플을 요구를 할까요? 음, 그 컨트라스트 러닝의 인포 NC 로스를 가보면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로스 자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 건데, 왜 여기서 굳이 저 K 값이 라지 K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인배치 네거티브 사이즈가 될 것 같고, 아마도 요게 이제 결국에 네거티브 이그젠플의 양이잖아요. 사실 배치 사이즈 마이너스 1이 네거티브의 양이죠. 이건 포지티브니까. 왜 얘가 많아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음, 인배치 네거티브는 이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네거티브를 찾는 게 아니고 레이블링된 포지티브 이외에 나머지를 그냥 네거티브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제 네거티브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죠. 뭐, 네. 즉 그게 뭐냐면 이제 false 네거티브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그 false 네거티브가 문제가 존재하고, 그 false 네거티브가 사실 그 인베지 네거티브의 성능 보틀렉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가장 큰 원인인데. 그럼 false 네거티브가 존재를 하면은 이 로스 많이 존재하면 이 로스 자체가 수렴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베치 네거티브가 워킹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false 네거티브보다는 true 네거티브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비율적으로. 그러면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하면 false true 네거티브가 훨씬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true 네거티브 양을 올림으로써 false 네거티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희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매치 네거티브에서는 배치 사이즈가 커야 되죠. 근데 만약에 하드 네거티브가 존재하는 경우, 우리가 똑 집어서 네거티브를 찾을 수 있으면 굳이 인배치 네거티브를 쓰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하드 네거티브로 구성된 애들의 시뮬러리티를 계산해가지고 넣어주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굳이 배치 사이즈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인배치 네거티브에서는 그 배치 사이즈가 커야 되는 거고요. 네, 계속 진행할까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논문에서 negative pairs across setes라고 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방법은 이전 스텝들에서 나왔던 이제 key representation들을 저장해 뒀다가 이제 그것을 네거티브 example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아까 앞서 말했던 인배치 네거티브의 배치 사이즈를 키우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하지만 생각을 해야 할 점은 이게 스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기존 과거의 레프레젠테이션이랑 현재의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괴리가 생길 수 있고 이 부분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잉 코더의 업데이트를 이제 제한해서 이런 부분을 좀 억제하고자 이제 그레디언트를 허리로만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고 이제 키잉 코더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exponential moving average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모코라고 Momentum Contrast for Unsupervised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네.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저 이전 시즌에서 같이 읽었던 논문이죠. 저 질문이, 그러니까 결국 인배치 네거티브는 이런 이제 아까 배치 매트릭스가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포지티브고요. 얘네들이 네거티브잖아요. 결국에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인퍼런시의 분자를 구성을 하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분모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거티브의 양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네거티브의 양 자체가 이 배치 사이즈에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발상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배치가 하나가 아닌데 배치가 여러 개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굳이 내 안에서만 배치를 찾아야 되냐? 아니, 네거티브를 찾아야 되냐? 그런 이제 발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은 네거티브의 양을 또 많이 많이 이제 찾을 수 있을 뿐더러 이 배치 사이즈가 크다는 건 결국에는 어떤 게 됩니까? 훈련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제약을 가져오게 되죠? GPU 메모리의 제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인배치 네거티브는 보시는 것처럼 이 배치 사이즈의 메모리의 소요가 비례하는 게 아니고 배치 사이즈의 제곱의 메모리의 소요가 비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 이 인배치 네거티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메모리를 요구를 해요. 뭐 ICT에서도 4096을 썼죠, 배치 사이즈를. 그럼 4096의 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보자고 나온 게 이제 모코고, 모코가 결국에 하고 있는 거는 요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자체는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모코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 모코의 개념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어떤 Q에다 배치를 여러 개 넣어놓고, 그러니까 배치를 그때그때 쓰고 날리지 말고 어떤 Q에다 배치를 계속 넣어놓고 요 안에서
네거티브를 찾자. 이 안에 배치의 전체에서 네거티브를 찾자는 게 이제 이 모코의 방식이고 네거티브 페어스 어크로스 더 배치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모코에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딕셔너리라고 했고요. 딕셔너리. 그리고 이 딕셔너리는 큐기 때문에 다이나믹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일부 옛날 배치는 빠지고 새로운 배치가 들어오고 이게 다이나믹 딕셔너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네거티브랑 포지티브를 찾냐? 쿼리와 키의 방식을 차용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쿼리와 키의 방식을 차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쿼리와 키를 인코딩해줄 각각의 인코더 모델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제가 이상님한테 드리는 질문이 이 쿼리와 키를 모두 백 프로파게이션으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레이지 방식으로 업데이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그 키를 어, 키를 키인커더 같은 경우에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면 음, 기존의 이전 배치들과의 어, 이전 배치에서 나왔던 그 레프레젠테이션과 현재 이제 키인코더가 생성해내는 음,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그 차이가 음. 심해져서 균일한 학습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로스가 결국에는 얘네 둘한테 영향을 받을 것인데, 그렇죠? 만약에 얘가 너무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업데이트 될 거고요, 그죠? 얘는 얘로부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하지 않고 얘를 바로 그냥 업데이트를 해버리면은 요게 확확 바뀌기 때문에 이 로스 값이 뭔가 엄청 출렁출렁 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떨어져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좀 불안정해진다는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로 이렇게 어, 디자인을 한다고 이제 모코 오리지널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코 방식에서 진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요 n 값이 어떤 값을 써야 되는지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도메인과 테스트마다 다르고 왜냐하면 요거를 잘 설정을 못하면 이 학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이 모코 방식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어,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Q로 다이나믹 딕셔너리를 구성하게 되면은 배치 사이즈를 4096을 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네거티브 이그젬플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네, 네 넘어가시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컨트리버는 최종적으로 랜덤 크로핑으로 파지티브 페어를 만들고, 그리고 랜덤 딜리션을 이제 10% 확률로 단어의 랜덤 딜리션에 적용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코를 사용해서 이제 많은 네거티브 샘플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트레인 데이터셋으로는 위키피디아와 CC넷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배치에 각 데이터셋별로 1대1 비율로 이그젬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 실험의 결과인데요. 이제 unsupervised retrieval 모델들과의 어, 비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추럴 퀘스천과 트리비아 큐에이에 대해서 진행된 결과인데요. 그래서 컨트리버의 결과를 보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BM25와도 이제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EIR 벤치마크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진행된 결과인데요. 이제 15개의 데이터셋 중에서 이제 11개의 데이터셋에서 BM25의 성능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에 이 두 개의 트랙 코비드와 소슈 2020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트랙 코비드 같은 경우는 컨트리버에 사용된 프리트레인 텍스트가 코비드 발생 전에 수집된 것으로 이제 관련성이 매우 적어서 낮은 성능을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C2020 같은 경우에는 긴 문서가 데이터셋에 포함이 되어서 이 부분을 댄스 뉴럴 리트리벌로는 다루기가 어려워서 점수가 낮아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리트리벌 태스크를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이제 리트리벌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보실 때 사실 다양한 매트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설명 주신 대로 리콜 앱백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MRR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NDCG 같은 것도 있고요. 맵이라는 거를 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매트릭이 있어서 이건 한번 같이 저희가 다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리콜이란 지표를 리트리블 지표로 보는 데 있어서는 저는 크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리콜이란 지표 자체가 얼마만큼 많이 그러니까 정답을 통과시켰냐에 대한 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틀렸을 경우에 대한 거를 지표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BM25 같은 경우와 리콜로 치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틀린 것들을 체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MRR 같은 걸로 보시면 저희가 이전에 논문을 같이 살펴봤다시피 내추럴 캐스터냐 이런 데서 BM25 성능이 사실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MRR 같은 걸로 보면 F1이나. 근데 여기서는 리콜로 보니까 엄청 높게 나와요. BM25가 거의 댄스 리트리버 중에 하나인 컨트라이버와 근접한 성능을 보이는 것처럼 나오는데, 여기에 뒷면에 어떤 부분이 수면제에 있냐면 실제로 틀리는 것도 굉장히 많다. BM25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표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BM25가 엄청나게 잘하고 컨트롤러가 그걸 따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맞는 거를 잘 맞추는데 BM25가 굉장히 잘하고 컨트롤러도 그걸 못지 않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절대적으로 성능 지표로 보시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걸 정리해서 같이 좀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 표는 리콜의 100을 보고 있는 거다. 네, 요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맹신하지 말자. 표를 볼 때. 네. 이어서 이제 BEI의 벤치마크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NDCG 10이라는 지표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댄스 바이 코더 모델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 성능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저자는 언급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MS 마르코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것도 이제 다른 모델들이랑 이제 40.8이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컨트리버는 40.7을 기록하면서 비슷한 수준이다. 근데 다만 본인들이 적용한 학습 방법론이 좀 더 간단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DCD는 조금 더 저희가 리트리버로 볼 때 좀 더 신뢰할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프리시전도 이제 그 매트릭 안에 포함하고 있고 이 정밀도, 그러니까 프리시전에 좀 더 집중하는 평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고, 거기 플러스 조금 더 관련 있는 지표가 상위 랭킹 되는 거를 측정을 해서 같이 지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의 10이라는 거 하는 건 10개의 문서를 찾아가지고 점수를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10개의 문서 안에서도 랭킹을 해가지고 좀 더 관련된 문서가 상위에 있을 때 좀 더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두 알면은 저희가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 결국에 이 평균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예를 들면은 뭐 hour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컨트리버 더하기 크로스 인코더가 이제 1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요 메소드를 써야 되는 걸까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hours 플러스 크로스 인코더라는 거는 hours가 컨트리버니까 뉴럴렛 더하기 뉴럴렛이에요. 뉴럴렛 더하기, 그러니까 넷 더하기 뉴럴렛이죠. 그러니까 그 인퍼런스를 2번을 해야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인코더는 굉장히 인퍼런스 비용이 비싼 그런 모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리트리버로 많이 쓰는 방식이 요 BM25 더하기 크로스 인코더인데, BM25는 아시는 것처럼 인덱싱만 잘 하면 인퍼런스 비용 엄청 싸잖아요. 근데 거기서 점수가 지금 2점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게, 사실 이 논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그 퍼포먼스 게인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저는 생기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건 이 스프레이드 버전 2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스프레이드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뉴럴렛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뉴럴렛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데 점수가 50점을 찍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 앞서서 얘기했던 그 전통적으로 그 뉴럴넷 기반의 뭐 리트리버리 잘 못했던 트랙코비드 같은 데서도 어, 굉장히 콜보트보다 훨씬 잘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어, 이 스플레이드 V2가 좀 더 돋보이는 테이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스플레이드 V2라는 모델에 대해서 음, 전혀 몰랐어가지고 네. 이상님이라면 여기서 어떤 모델 쓰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리트리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근데 저는 얘는 네네. 당장에는 제일 간단하니까 사실 음, BM25로 제일 먼저 시도해보고 크로스 음, 인코더리 랭커를 붙이는 식으로 먼저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그런 것 같아요. 성능이 전부가 아니다. 성능이 전부가 아니고 그 사용하기 쉬운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요 방식은 사용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성능은 물론 높지만 좋은 얼터네티브가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재밌네요. 얘기를 하니까. 네, 계속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퓨전 리트리벌 성능을 봤다고 하는데요. 이 트레인 데이터셋이 적은 세 개의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성능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BM25 같은 경우에는 제공된 데이터가 적었기 때문에 이 세팅에서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버트와 컨트리버는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리트레이닝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냐, 안 했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한 컨트리버가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지 않은 버트보다 성능을 훨씬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버트는 MS 마르코로 파인 튜닝을 추가적으로 진행한 점수조차도 이제 컨트리버를 기본적인 컨트리버를 따라올 수 없다. 이 점이 네, 점을 이제 저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MS 마르코로 파인 튜닝을 하면 이제 컨트리버의 성능도 추가적으로 개선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멀티링구얼 리트리버에 대해서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영어 외의 다른 희소한 언어들은 이제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좋은 성능을 내기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스퍼바이즈 러닝이나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잘 학습시킬 수 있었다. 또 크로스링구얼 리트리버도 괜찮게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이제 멀티링구얼 버트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제 CC넷에 포함되어 있는 29개의 언어들로 구성된 데이터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언어들의 종류가 많아지면 성능이 악화되었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이 이제 페이퍼의 어펜딕스 부분에 추가적인 테이블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MS 마르코와 미스터 테이디라는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하면서 또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은 미스터 타이디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이제 크로스링구얼 리트리버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에는 미스터 타이디는 이제 각 언어별로 한정된 질문들이랑 문서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MKQA라는 데이터로 크로스링구얼 리트리버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MKQA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질문과 답변이 이제 다른 여러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링구얼 리트리버를 한 결과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프리트레이닝의 효과를 이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링구얼 버트의 MS 마르코로 파인 튜닝을 한 결과보다 확실히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한 다음 MS 마르코로 파인 튜닝을 한 게 성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훈련은 영어로만 하고 평가를 한국어로 하는 건가요? 제가 실험 세팅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미스터 타이디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언어와 답변이 동일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이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제 크로스링구얼 리트리버인데 이제 거기 네네. 같은 경우에는 쿼리가 이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네. 이제 컨트리버는 거기에 영어로 된 문서를 리트리버를 해서 이제 영어로 된 답변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저 미스터 타이디라는 데이터셋이 훈련셋으로도 쓰인 건가요, 여기서는? 여기 파인 튜닝이 최종적으로 이제 미스터 타이디도 파인 튜닝을 한 것도 이제 결과가 나와 있긴 한데 여기 그 전에는 이제 학습에는 사용이 안 된 걸로 보십시오. 음, 그리고 저기 위에 멀티링구얼 버트를 지금 빨간색 박싱 치신 거, 멀티링구얼 버트를 MS 마르코로 파인 튜닝을 한 거에 지금 이 벤치마크는 뭐예요? 미스터 얘 테스트셋. 타이디에서 네네, 네. 미스터 타이디. 그러니까 요것들은 그 얘네들은 미스터 타이디 관점에서 보면 제로샷 평가인 거네요. 그러니까 훈련셋으로 그러니까 미스터 타이디의 훈련셋을 사용하지 않고 평가만 한 거네요. 그죠? 맞나요?
제 질문 다시 드릴게요. 얘네들은 훈련 과정에서 미스터 타이디의 데이터셋 보지 않고 다른 애들로 어떻게든 훈련을 시켜가지고 미스터 타이디의 테스트셋으로 평가를 한 거가 맞나요? 해당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이미 있었던 다른 논문에 나왔던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언급을 해서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근데 잘 음, 모르겠는데 예. 비교를 하려면 아마 비슷한 조건이었어야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벤치마크가 어떻게 나온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여기 나오네요. 테스트 셋 오브 미스터 타이디. 그러니까 미스터 타이디의 테스트 셋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네. 요것들이 제로샷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논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이게 프로포스드 메소드인데 프로포스드 메소드에서는 M 리트리버에다가 MS 마르코에다가 마지막에 미스터 타이디의 훈련셋으로 파인 튜닝까지 했죠.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걸 평가한 거니까 뭔가 너무 공정한 비교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이 맞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미스터 타이디의 결과는 빼고 음, 본다면 아, 그래도 네. 그 중에서도 음, 이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네. 정도는 조금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아, 있는 오케이. 선은 아닐까 싶긴 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로샷이죠. 그래도. 그쵸? 제가 네, 잘못 봤네요. 맞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공평한 평가다. 얘는 아니지만, 얘는 당연히 잘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음, 그쵸?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인 튜닝을 통해서 특히 미스터 타이디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이제 음,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 음, 이제 크로스링별 리트리벌 성능이 되겠는데요. 음. 여기서도 이제 프리트레이닝의 효과가 이제 있더라. 이제 45.3, 이제 53.9, 이제 좋더라. 이런 언급을 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멀티링구얼 리트리버리라는 게, 그러니까 크로스 링구얼 리트리버라는 게 한국어로 질문하고 한국어로 질문해서 영어 문서를 찾아오고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한국어로 질문하고 그에 맞는 영어 문서를 찾아가지고 오고, 얘는 그런 거고, 얘는 그러면은 얘는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하는 거고 당연히 잘하는 거고요, 그죠? 네, 어, 일본어로 질문하고 영어 문서 찾아오는 거. 네. 일본어로 아, 질문하고 영어 문서 찾아오는 게 좀 더 잘하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요거 굉장히 재밌는 태스크인 것 같습니다. 네. 실용적으로도 많이 이게 진짜 잘 되면 실용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네, 일본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성능이 안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좀 뭐 10%, 15%이긴 하지만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색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한국어로 검색어를 쳐서 검색을 했는데 영어 문서를 잘 찾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네네. 강민님이 흥미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검색할 때 파파고로 번역하고 검색하면 네. 파파고는 잘 됩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좀 전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언어가 그 트레인 데이터셋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게 음, 조금 영향이 크게 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건 데이터셋 한번 까보고 싶긴 하네요. 음, 이어서 appellation 스터디를 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방법론들을 어,
사용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성능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인베치 네거티브스를 비교해서 성능이 크게 차이가 안 났다. 그래서 이제 굳이 배치 사이즈를 늘릴 필요가 없는 그 목표로 이제 선택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요거는 성능이 좀, 음, 요건 성능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성능 차이가 있긴 한데, 요게 그럼 결국 이거예요. 이 인배치 네거티브는 이 논문에서 보면 4096으로 하고요. 얘는 이제 배치 사이즈는 4096은 아니지만 딕셔너리 사이즈가 4096이에요. 그렇게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의 개수를 동일하게 맞춰놓고 비교를 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훈련 과정에서 더 많은 GPU 메모리를 요구할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팅에서 성능이 비슷하게 나온다. 즉 모코를 이용을 하면은 인배치 네거티브로 배치 사이즈를 이렇게 크게 늘린 것만큼의 성능 그걸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실험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작은 메모리로 인배치 네거티브에 준하는 성능을 얻고 싶다면 요 모코 방식을 쓰면 되지 않을까 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이그젬플 수에 따른 이제 경향도 살펴봤는데요. 이제 에버리지 같은 경우 이제 특히나 프리트레인의 성능에 있어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네거티브 이그젬플 수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서 동일한 경향을 띠는 건 아니라는 음, 그런 점을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ICT와 랜덤 프롭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ICT와 그냥 랜덤 프롭만 비교했을 때도 랜덤 프롭이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이제 딜리션을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10%의 확률로 딜리션을 하는 랜덤 크롭의 딜리션을 적용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랜덤 크롭 사실 저는 이 컨트리버 논문에서 얻어갈 게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인디펜던트 크로핑. 그러니까 아까 설명 주신 대로 독립적으로 a span of 토큰을 뽑아서 그죠? 그거를 같은 도큐멘트에서 나왔으면 포지티브 페어링, 다른 도큐멘트에서 나왔으면 네거티브 페어링 해가지고 이렇게 컨트라스티브 러닝 하는 방법이 굉장히 이 논문에서 유일하게 기술적으로 얻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ICT에서는 그 A span of tokens가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좁은 영역에서의 그 세멘틱 매칭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결국에 요 인디펜던트 크로핑을 쓰게 되면은 그런 굉장히 짧은 스팬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그 좁은 영역에서의 시멘틱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이제 성능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덤 크로핑, 인디펜던트 크로핑을 하는 게 성능이 다 조금씩 올랐는데 안 오른 게 이 NQ랑 DBP야. 이 두 개에서는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인디펜던트 크로핑 자체는 굉장히 유용한 포지티브 페어링 방법이다. 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ICT의 결과랑 같이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다양한 길이를 가지는 스팬을 뽑아가지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각각 하면 성능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이렇게 있다면은 뭐 ICT는 이렇게 뽑은 거고요. 그리고 인디펜던트 크로핑은 이렇게 뽑은 거고요. 그럼 이 길이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서 훈련을 많이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하나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스팬의 길이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훈련에 적용해보는 시도는 최근에 조금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논문도 같이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자는 아이덴티컬한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목포를 사용하여 학습할 때 그냥 더 스테이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큰 성능의 차이는 없고 각각의 도메인별로 성능의 차이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섞어서 쓰는데 이제 유니폼하게 뽑는 것 그리고 이제 1대1 비율로 뽑는 것 중에 1대1 비율로 뽑는 게 좀 더 성능이 좋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치를 구성할 때 동일한 수의 위키 데이터셋에서 나온 데이터 이그젬플들과 CC넷에서 나온 이그젬플들을 수를 동일하게 배치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이 성능 향상에 기여한 게 아니냐, 파인 튜닝이 성능 향상 기여의 대부분이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결과로 이 표가 나왔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많이 봤듯이 그냥 버트를 이제 그냥 MS 마르코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이제 42점이 나오고 컨트리버는 이제 46.5점이 나왔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게 성능이 좋았고 앞선 성능 향상분은 프리트레이닝의 기여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프리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아까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컨트리버가 리트리버를 위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했을 때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컨트리버를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이제 파인 튜닝이고요. 지금 3단계인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MLM으로 학습하는 게 완전 저희가 하는 프리트레이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이닝 리트리버리 있는 거죠. 리트리버리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파인 튜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3단계로 가고 있고, 지금 이 실험은 여기서만, 네, 여기서만, 아이고, 아이고, 빠졌네. 네, 여기, 이 실험은 이 중간 단계에서만 한 실험입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리트리벌 모델을 잘 학습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파인 튜닝과 크로스 인코더 리랭킹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성능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랜덤 프롭이 ICT의 좋은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 논문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성우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 하나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코가 다른 디멘전을 커지지 않나요? 배치 말고 다른 메모리 크기라든지.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상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음, 혹시 질문인 더 구체적인 질문을 원하시면 성우님이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생성되어 있던 스토어되어 있는 키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어, 음, 메모리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매번 배치를 계산을 하면서 키 인코더로 많은 양, 동일한 이제 네거티브 샘플들을 음, 뽑아내기에는 컴퓨팅 자원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 배치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메모리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이상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감, 원문 읽으면서 느끼셨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면서 읽으려니까 이제 긴장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사실 이전에 리트리벌로 그 AI 챌린지를 나갔었는데, 아, 그 그렇군요. 부분에, 네, 사실 이런, 요번에 진행하면서 이런 지식들을 조금 더 알았었더라면, 그때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었지 않을까, 아, 이런. 컨트리버 논문을 미리 읽고 갔었더라면 그 챌린지에서 1등을 하셨을 것 같네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좀 더 이제 pre-training for retrieval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음, 그때는 음, 없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었다는 게, 음, 사실 그때는 BM25의 크로스 인코더 리랭킹으로만 음, 하고, 음, 이제 댄스 리트리버를 앞단계에 사실 음, BM25를 대체를 하고자 했었는데, 음. 그게 가지고 있는 컴퓨팅 자원으로는, 아, 그렇죠. 대회에서 제한된 컴퓨팅 음, 자원으로는 사실 맞아요. 라지 배치를 돌릴 수도 없고 이런 음,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음. 사실 이런 방법들을 알았더라면 좀 더 그래도 시도해 볼 거리들이 많았지 않을까 이런 음.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게 약간 이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약간 요리사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레시피를 알고 있으면 주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레시피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시피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이제 논문들이 레시피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논문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말하자면은 백종원 선생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머신러닝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레시피를 또 함께 많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발표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만 리캡 드리면요. 이 컨트리버, Toward Unsupervised Dense Information Retrieval with Contrast Learning이라는 논문은 메타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신 것과 같이 대규모 도큐멘트 리트리버 데이터셋이 굉장히 얻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뭔가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모티베이션에서 시작된 논문이고요. 그러면은 그런 대규모 어떤 다른 도메인에서 대규모 데이터셋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미리 훈련시킨 다음에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파인 튜닝에 적용하면 성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그런 이제 모티베이션을 그런 이제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 프리트레이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들이 포지티브 마이닝, 네거티브 마이닝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포지티브 마이닝에서는 두 가지 ICT에서 나왔던 그 센텐스 마스킹 기법과 또 한 가지 오늘 소개해 주신 인디펜던트 크로핑 이 두 가지가 얘기가 된 것이고요. 네거티브 마이닝에서는 인배치 네거티브와 그리고 모코 방식의 그 네거티브 마이닝 어크로스 배치가 이제 제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논문 자체는 의 컨트리뷰션을 보면은 일단은 컨트라스트 러닝 자체가 덴스 리트리버의 효과적이라는 걸 재증명한다는 거에 했다는 거에 하나의 의의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CT보다 낫다. 이 방식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디펜던트 크로핑이 ICT보다 낫다라는 거를 설명을 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디테일을 하나 봐야 되는 게 내추럴 캐스천 같은 경우 같은 그런 시멘트 매칭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데서는 생각보다 잘 안 먹히더라.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이 논문은 약간 엄청나게 그 덴스 리트리버 쪽에 그 기술적인 진보를 이뤘다기보다는 그동안 집대서된 그런 기술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이게 증명을 한 논문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경님께서 마지막으로 코멘트 주신 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1저자 분께서 리트리블 논문을 써오신 흐름이 흥미로운데요. 이전에 발표하신 논문들은 컨트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했던 방법론이라 언스파이 세팅으로 프리트레이닝 메서드를 제안하신 게 재밌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저도 공감을 하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